자, 여러분, 람보르기니 우라칸 퍼포먼테 하체. 다 막혀갖고 잘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만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자석이 없는 이유는 스틸의 사용 빈도가 없기 때문에 자석이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알루미늄하고 카본만 돼 있거든요. 일단 앞은 여기에 라디에이터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라디에이터가 있으면 팬이 달려갖고 팬으로 이렇게 식혀야 되는데 얘는 팬이 없어요. 그럼 말이 되냐 그러는데 자연풍에 의해서 냉각수를 식히는 건데 그럼 서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얘하고 이쪽에 있는 얘하고 이쪽에 있는 얘하고는 병렬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엔진 블럭에서 냉각수가 오게 되면 자연풍이 차가 주행을 안 하거나 정차 시에는 온도가 뜨거운 여름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팬이 돌면서 계속 빨아당기면서 냉각수를 보내가지고 병렬로 통해서 이 세 개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식혀서 엔진 쪽으로 온도가 떨어진 냉각수를 보내게 돼 있고요. 그러면 에어컨의 냉매는 어떻게 식히냐? 냉매에 관련된 에어컨 냉매 라디에이터는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데 요 앞에 있어요. 요거 두꺼운 냉각수에 앞쪽에 얇은 여기 이렇게 제끼면 보일라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면 까만 거 보이시죠? 요 까만 거. 저게 이제 에어컨에 냉매가 들어가는 쪽인데 요쪽하고 요쪽에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 두 개의 크기면 사실 한여름에도 시원한 에어컨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냉매의 압축을 풀 수 있는 그 라디에이터긴 한데 요걸 왜 이 앞에다 뒀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 차가 주행을 막 세게 하다가 앞쪽에서 돌이 날라왔어. 돌이 날라왔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긴 지금 그물이 따로 없잖아요. 돌이 날라와서 여기 빵 맞았어, 돌이. 그러면 이 냉매판이 돌에 의해서 파손이 되겠죠. 그러면은 에어컨 냉매의 가스가 절로 새겠죠. 그럼 에어컨이 안 시원해. 그럼 사람들이 어씨 달리다가 그럼 돌 맞아갖고 에어컨 안 시원해지면 어떡해. 근데 슈퍼카는 에어컨이 안 시원한 게 낫죠. 만약에 냉각수가 빵 터지면 어떻게 돼? 냉각수 질질 새면 내 엔진 온도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엔진 불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얘는 에어컨 냉매를 앞에다 둬가지고 이 냉각수를 보호해 주는 것 같아요. 보통 차들은 대부분 냉각수가 앞쪽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마 이 슈퍼카의 특성상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일반적으로 자연풍이 들어와서 여기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여기는 지금 플랩이 있죠. 여기 플랩이 하나 있고 여기 플랩이 있는데 그거는 ARA라고 해서 이 앞쪽에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100km가 넘어가면 열려서 밑에 쪽으로 바람을 세게 빼주는 그 플랩의 공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쪽은 이제 앞쪽에 있는 작은 트렁크의 하부 부분이고 배터리도 이쪽에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전동 모터가 요 스티어링을 돌려주는 거고요. 스티어링을 돌려주기 위해서 꽂혀 있는 이 타이로드에 꽂혀 있는 이 너클함은 그냥 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것들이랑 다르죠. 여기가 하나밖에 없잖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기에 피봇을 세게 잘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큰 걸로 잡혀 있고 얘도 캐스터가 있죠. 그리고 캠버도 살짝 있어요. 근데 캠버는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위쪽에서 밑에 쪽으로 내려올 때 전체적으로 스크럽 레디우스를 주기는 했는데 아주 캠버가 많지는 않습니다. 워낙 그 넓은 타이어를 쓰기 때문에 많은 캠버가 있진 않고요. 캐스터 각도만 일단 좀 가해져 있고 얘를 이렇게 곡선으로 하고 얘를 직선으로 했기 때문에 얘하고 얘의 움직임에 있어서 얘의 움직임의 범위가 다르겠죠. 제가 뭐 BMW나 벤츠 같은 거 했을 때 기형적으로 잡혀있는 형 이상적으로 잡혀있는 각도를 주는 거 아마 얘도 그렇기 위해서 이렇게 각도를 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다르고 여기는 일자로 나갔으니까 스티어링 암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여기를 구부려 가지고 스티어링 암이 움직일 때 움직임의 범위를 좀 다르게 한 거고 요거는 텐션 스트럿이라고 봐도 되겠죠. 앞쪽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텐션 스트럿에서는 별다른 각도가 없는데 요 스티어링 암이 움직일 때는 요 곡선을 둬서 움직임의 범위를 좀 다르게 했다는 거니까 얘랑 같이 묶여는 있으나 움직일 때는 움직임의 각도가 다르게 묶여는 있으나 다른 힘으로 움직이게끔 만들고 요것도 기술이죠. WC 본을 만드는 기술이 옛날에는 WC 본들이 그냥 일자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일자로. 근데 그렇게 돼 놓으면 너무나 승차감이 안 좋아요.
이렇게 해서 승차감이라도 조금 잡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뒤쪽에 엔진으로부터 미션을 통해서 뒷바퀴를 최우선으로 구동을 주고, 그리고 나서 앞쪽으로 드라이브 샤프트를 빼요. 드라이브 샤프트를 빼는데 얘가 구동 효율에서는 조금 불리하거든요, 원래는. 왜냐면 이쪽에서 여기까지 올 때 대각선으로 올라갔다가 여기를 잡고 다시 여기서는 약간 수평으로 또 대각선으로 올라가고 여기서 또 대각선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엔진의 최초 위치가 이쪽하고 이 높낮이가 안 맞는 거예요. 보통 포르쉐들은 이런 거를 만들 때 쭉 일자로 연결이 되게 만들어요. 근데 얘네는 여기서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현재 이쪽으로 와봐. 이 드라이브 샤프트도 완전히 차의 중앙으로 안 가요. 너 거기서 찍어. 드라이브 샤프트가 여기가 지금 차의 중앙이거든요. 가다가 드라이브 샤프트가 올라갔다가 여기서 대각선으로 이쪽으로 나가요. 대각선으로 나가고, 보통은 여기에 엔진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엔진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엔진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운전석 쪽으로 한 10cm 이상, 한 뼘 이상 이쪽으로 와 있어요. 엔진의 중심부가. 원래는 얘가 여기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엔진의 중심부가 약간 이쪽에 있다라는 거죠. 요 드라이브 샤프트도 약간 좀 불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동 손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가 봐요. 워낙 출력이 세니까. 앞쪽으로 오는 구동이 여기에 있는 이 할덱스 시스템이거든요. 얘가 스웨덴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할덱스인데, 전륜 기반의 사륜 시스템. 그러니까 얘는 후륜 기반인데 여기가 엔진으로 보면 전륜 기반이 맞는 거죠. 이쪽에서 모든 출력을 끝내고 남는 걸 이쪽으로 보내는 거니까 전륜 구동차들을 뒤로 뒤집어 놨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할덱스에 전륜 우선 기반의 사륜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요새는 이 할덱스가 굉장히 똑똑해요. 똑똑하고 내구성도 되게 좋아가지고 잘 망가지지도 않아요. 여기에 이제 멀티 다판이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터가 멀티 다판을 붙이고 떨어뜨려서 이쪽에 구동을 주는 거고, 여기로 온 구동은 좌우 바퀴로 나가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드라이브 샤프트가 앞바퀴 쪽에 있는 드라이브 샤프트는 되게 얇아요. 이 드라이브 샤프트의 두께가 제 거 손가락보다 좀 얇죠? 보이시나요? 찍혀? 제 손가락보다 여러분 얇죠? 저 드라이브가. 근데 뒷바퀴는요 거의 손가락의 3, 4배 되잖아요. 대부분은 원래 뒷바퀴 쪽에 편향되게 돼 있고요. 앞바퀴 쪽으로 가는 토크는 토크의 양을 많이 보내주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엔진의 모든 힘이 뒤로 다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런 똑똑한 이 사륜 시스템이 들어가서 엔진의 모든 힘이 한쪽 바퀴에 다 실린다 그러는데, 저 드라이브 샤프트는 640마력을 감당할 수 있는 드라이브 샤프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자식으로 토크를 잘라준다는 거지 모든 힘을 다 주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요 사륜 시스템은 아무튼 똑똑하고, 여기에 이렇게 냉각핀이 있는 것들도 보면 얘가 사륜 분배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여기 다판이나 여기에 디퍼런셜 케이스에 열이 많이 나니까 여기를 냉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얘가 굉장히 또 똑똑하게 일하면서 토크가 갔을 때 잘 버텨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이 지지대도 보통 두께가 아니죠. 보통 이 정도면 일반 차들의 메인 브라켓 정도로 봐도 되는데 엄청난 지지대가 이 브라켓이 설치가 돼 있어요. 진동도 많이 되나 봐요. 진동을 상쇄시켜주기 위한 이런 댐퍼도 다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와서 여기 보이면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카본입니다. 얘는 바닥하고 운전석 등 쪽은 다 카본이에요. 그러니까 니은자로 내가 앉아있는 바닥과 등은 다 카본으로 돼 있어요. 카본 터보로 동그랗게 돼 있지는 않은데 바닥하고 등은 카본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알루미늄 스페이스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게 여기에 보이고, 그리고 얘가 일반 우라칸이 약간 좀 아늑하고 조용한 맛도 있는데, 이런 흡음재, 엄청난 흡음재,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흡음재는 어디서도 못 봤을 거예요. 이런 흡음재는 어디서도 못 봤다. 이거는 매트릭스인가 쇼파인가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렇게 두껍고 폭신폭신한, 이거는 엄청난 재질인데, 이런 재질을 양쪽으로 꼼꼼하게 넣어가지고 이쪽에서 나는 소리들을 다, 얘가 돌아갈 때 엄청나게 소리가 많이 나요. 그 소리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런 흡음재가 돼 있고요. 바닥에 이 도포를 보세요. 아예 그냥
미장을 한 거죠. 그냥 살짝만 뿌려놓은 게 아니라 아예 이 도포제가 철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두껍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바닥 소음도 잘 안 올라오죠. 얘네가 그걸 다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니까요. 중간에 브라켓도 굉장히 설계가 잘 돼 있죠. 얘네가 엄청나게 이게 지금 꺾여 있기, 얘가 만약에 일자로 쭉 왔으면 이렇게 단단하게 안 잡아도 될 거예요. 얘네가 지금 꺾여 있어요. 두 번 이렇게 꺾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도 진동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튼튼한 브라켓을 설치해서 지지대를 통해서 얘를 잡는데, 사실은 이거는 원천적으로 얘네가 설계를 할 때 이렇게 위로 가게 하면 안 되죠. 여기서 대각선으로 위로 가게 안 하고 일직선으로 오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이거를 달면서 또는 엔진의 위치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게 안 된 거예요. 얘네는 왜 이렇게 했을까? 아마도 단기간 안에 어떤 플랫폼을 크게 변형을 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있던 엔진과 기존에 있던 미션을 그대로 쓰면서 엄청난 슈퍼카를 만들어내요. 그 전에 있던 람보르기니가 폭스바겐 그룹에 들어가기 전에 미국의 크라이슬러 쪽에 있었을 때나 인도의 어떤 업체에 인수돼 있었을 때 그때 그냥 썼던 설계 방식을 아마 그대로 고수를 한 것 같아요. 람보르기니가 앞으로 엄청난 슈퍼카를 만들려면 이 플랫폼을 버려야 돼요. 아유, 노 사장, 이 플랫폼 갖고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나오는데 무슨 소리냐? 당연히 이 정도 출력을 나오는 차를 서킷에서 빠르게 또는 비싼 값을 갖고 이 정도 소재로는 당연히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근데 저는 정말 진정한 슈퍼카가 되려면 레이아웃 자체도 완전히 FM대로 좌우 앞뒤의 무게 배분을 정확하게 때려야 되는데 얘네는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우디 알파라고 우라칸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빠르죠. 사륜이라서 빠른 거죠. 얘네가 만약에 후륜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 빨라요. 사륜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거거든요. 자, 이제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쪽에 와서 얘네들을 뭐 슈퍼카는 차대강성을 위해서 보강제를 넣고 뭐 이런 거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슈퍼카는 이제 차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엔진이고 뭐고 다 붙이기 때문에 차대 강성이 약한 애 어쩌냐는 제가 말할 필요는 없고, 여기까지가 카본으로 돼 있어서 승객석이 있는 끝단이 여기고요. 요 뒤로는 이제 이렇게 알루미늄 스페이스를 이 카본에다가 접합을 시킨 다음에 여기 이제 본딩 같은 게 막 돼 있잖아요. 이쪽에다 접합을 시켜서 여기에 이제 엔진하고 미션의 구조물들이 달리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서브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서브 프레임. 지금까지 여러분이 봤던 그 어떤 차들의 서브 프레임하고는 구조 방식이나 강성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완전 다르죠. 그냥 서브 프레임 이꼬르 메인 프레임하고 똑같을 정도로 이거를 만들어 놓고, 아니, 슈퍼카는 사실 서브 프레임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전체가 그냥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 차가 어마어마하게 고성능이고, 차가 댐퍼가 감압식이 조절이 되거나 MRC 댐퍼가 아니니까 가뜩이나 하체에서 올라오는 승차감도 딱딱한데 엔진까지 흔들어 버리면은 사람 미치겠죠. 슈퍼카는 또 엔진이 어느 정도 세게 출력을 내기 때문에 부드럽진 않잖아요. 그래서 엔진에는 여기 이렇게 보면 이쪽하고 이쪽에 전자식으로 엔진의 마운트를 조절해주는 스위치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얘랑 얘를 통해서 엔진이 저속으로 달릴 때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고속으로 달릴 때는 꽉 묶어주고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이쪽은 되게 짧잖아요. 한 반 뺨도 안 되는 걸로 이 브라켓이 달려 있는데 이쪽은 한 뺨이 넘는 브라켓이 달려 있어요. 그만큼 한 뺨 이상이 엔진이 이쪽 운전석 쪽으로 지금 치우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전에 알파를 리뷰할 때 엔진이 이렇게 치우쳐 있어서 안 좋을 것이다, 무게중심에서 안 좋을 것이다 했는데, 근데 내가 달리면서는 무게중심이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와서 보니까 엔진은 중심부로부터 오른쪽으로 왔는데 미션은 중심부로부터 약간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션의 전체 크기를 봤을 때 이쪽으로부터 여기까지를 보면 여기가 중심이거든요. 그럼 미션은 치우쳐 있다라기보다는 미션은 그래도 약간 중립에 거의 가깝게 있는 거죠. 미션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디퍼런셜 케이스가 있고,
저쪽에서 만들어지는 사륜의 시스템이 요 어디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요 어디에서 TPO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드라이브 샤프트가 앞쪽으로 나가네요. 이렇게 해서 앞바퀴 쪽으로 구동이 나가고요. 그리고 미션은 게트락이나 ZF 걸 쓰지 않고 과거에 폭스바겐 그룹이 보그워너의 지분을 많이 샀단 말이에요. 보그워너가 트윈 클러치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 기술을 공유해서 폭스바겐 그룹 안에서 자체적으로 트윈 클러치를 만드는데 그거의 개량의 끝장판이 여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우디 RA하고 우라카는 페라리나 맥라렌이 쓰는 게트락이나 포르쉐가 쓰는 ZF의 트윈 클러치를 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트윈 클러치를 씁니다. 대단하죠. 자기네들이 트윈 클러치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요. 슈퍼카를 만들면서 자체적으로 미션을 만드는 회사는 몇 안 되는데 얘네는 미션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요. 대단한 것 같죠. 그래서 게트락이나 ZF보다는 안 좋습니다. 얘네가 게트락이나 ZF보다 좋을 리가 없죠. 생산량이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쌓여진 데이터베이스가 그들보다 적으니까 고속에서 좋으면 저속에서 나쁘고 저속에서 좋으면 고속에서 나빠요. 그래서 RA 같은 경우는 저속에서 좀 좋은 편이고 이 우라칸 퍼포먼트는 고속에서 좋은 편이에요. 고속과 저속을 둘 다 만족을 못 시키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알터네이터가 있는데 알터네이터에서도 열이 많이 나나 봐요. 오일을 집어넣어 갖고 알터네이터를 식히게 돼 있어요. 이 차가 어디다가 그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지 몰라도 아마도 얘가 만들어내는 전기가 여기에 전기 모터 모듈로 트윈 클러치를 작동시키고 그러니까 아마 전력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알터네이터에 열이 많이 나는지 알터네이터를 식히기 위한 여기 오일 선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엔진은 밑에 오일 팬이 없죠. 드라이 펌프 방식으로 위쪽에 서지 탱크를 두고 그쪽에서 오일을 순환시켜 가지고 엔진을 냉각을 시키는데 엔진하고 미션에 엄청난 열을 냉각시키기 위해서는 오일을 굉장히 강한 압력으로 돌리면서 오일을 식혀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냉각 쿨러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냉각 쿨러가 한쪽은 엔진 오일이고 한쪽은 미션 오일을 식히게 돼 있고요. 그렇게 강하게 압을 만드는 거는 이쪽에 있는 펌프예요. 여기는 냉각수 펌프고 이쪽에 있는 건 오일 펌프인데 엔진이 돌 때 이쪽 최초의 이쪽이죠. 이 플라이휠이 달려있는 미션의 트윈 클러치가 붙는 이쪽에 체인을 걸던 기어를 걸던 뭘 걸어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 여러분 파이프가 하나 있어요. 이 미션으로 나가기 전에 엔진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힘을 엔진이 천천히 돌면 얘도 천천히 돌고 엔진이 빨리 돌면 얘도 빨리 돌아요. 그래서 여기에 파이프를 연결을 해서 얘가 돌아서 이쪽에서 오일 펌프와 엔진의 오일 펌프, 미션의 오일 펌프, 그다음에 여기 와서 냉각수까지 모두 다 엔진의 회전수와 비례해서 같이 빨라집니다. 엔진이 천천히 돌면 미션 오일 펌프라든가 엔진 오일 펌프도 천천히 돌고요. 냉각수 펌프도 천천히 돕니다. 그리고 엔진이 빨라지면 그만큼 열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니까 세 개가 모두 다 빨라져요. 엔진의 속도와 비례해서 엄청난 압력을 만들어서 얘네들이 쫙 오일과 냉각수를 인체의 혈관처럼 차체 곳곳에 다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슈퍼카의 핵심이죠. 이렇게 해놓으면 엔진의 힘을 굉장히 많이 뺏어요. 엔진의 출력을 얘네들이 되게 많이 뺏어 먹는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얘네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왜? 강한 압력으로 오일과 냉각수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슈퍼카들이 하이브리드 컬스가 붙으면서 엔진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엔진이 6기통, 4기통으로 다운사이징이 되면서 컬스 시스템이 붙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엔진이 얘네만큼 대배기량이나 대출력을 내지 않으니까 지금 나오는 차세대 슈퍼카들은 이런 게 없을 거예요. 이 람보르기니하고 알팔만 이렇게 돼 있냐? 아니에요. 페라리도 맥라렌도 슈퍼카 엔진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가 다 이렇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페라리는 얘네들이 더 밑으로 내려오고 이게 더 얇아요. 그래서 페라리는 전체적으로 엔진의 위치가 맥라렌보다도 5cm 밑에, 람보르기니보다 10cm 밑에 엔진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라리는 밸런스의 미학이라는 말을 듣고 무게중심이 낮은 거예요. 얘네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야, 엔진이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페라리는 여기서부터 저 위까지가 더 얇아요. 더 얇게 더 밑으로 내려버린 거죠. 뱅크각을 더 벌리고 플랫 클랭크 축을 써가지고 엔진을 더 내린 거고, 얘네는 일반 차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내려왔지만 페라리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10cm 가까이 높은 건데, 이런 기술들이 예전에 10년 전, 15년 전에는 엄청난 기술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이런 기술들은 요즘 나오는 앨런 머스크가 만드는 뭐
전기차 테슬라라든가 최근에 현대나 BM이나 벤츠에서 나오는 차들은 이런 거 뭐하러 다뤄? 엔진인 뺄게. 다 생략. 그러면 엔진도 가벼워지고 요만한 전기 모터 꽃갈콘처럼 생긴 한일 모터 펌프 같은 거 요만한 거 한 3-4개 달아가지고 걔네가 그냥 다 돌리는 거예요. 그냥 배터리 가지고. 걔네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미세하게 엔진열을 조절할 수가 있죠. 이거는 과거에는 슈퍼카만의 엄청난 기술이었는데 지금 노 사장의 눈에는 굉장히 구삭다리 시스템인 거죠. 이제는 이런 시스템을 안 써요. 왜냐하면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장비도 많고 무겁고 뭐하러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옛날에는 다 이렇게 했고 아직까지는 페라리나 맥라렌이나 람보르기니에서 만드는 슈퍼카들은 옛날의 엔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옛날 거 치고는 이제 어마어마한 냉각.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미션 오일이나 엔진 오일을 식히는 이 팬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 만한 놀라운 게 뭐가 있냐면 이쪽에서 보시면 너클암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얘는 너클암에다가 댐퍼를 묶었고요. 앞바퀴 쪽은 밑에 있는 로우암에다가 댐퍼를 묶었어요. 그럼 뭐가 다르냐 그러시는데 로우암에다가 댐퍼를 묶으면 노면에 대한 느낌을 직접적으로 운전자가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체에서 올라오는 모든 느낌의 첫 번째 관문은 로우암이에요. 로우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슈퍼카나 스포츠카들도 민감하게 세팅을 하는 차는 로우암에다가 댐퍼를 묶습니다. 근데 여기는 너클암에다 묶잖아요. 너클암의 상단에다 묶게 되면 상단 부분 많이 걸러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뒤에가 워낙 무겁고 고출력이 가니까 얘는 그리고 여기다 달 수도 없죠. 위치가 안 되니까 저기다 묶는 건데 일반적으로 차를 세팅할 때 스포츠성에서 약간 둔감되게 차를 세팅하는 회사들은 앞바퀴를 절대로 로우암에다가 댐퍼를 꽂지 않아요. 댐퍼를 너클암 쪽에다가 이렇게 브릿지를 달아갖고 넣는데 얘는 그렇게 한 거고 얘는 여기다 단 거는 뒷바퀴 쪽은 강하면서도 승차감에 어느 정도 부드러움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꽂은 거고 요거 되게 잘한 거죠. 여기에다가 이 샤프트를 연결해서 스테빌라이저도 여기다 꽂아버렸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뒷바퀴 쪽의 움직임에 있어서 상단 부분 쪽에서 댐퍼하고 스테빌라이저를 연결해서 가는 거니까 위쪽에서 승차감에 관련된 것들을 컨트롤한다는 거죠. 밑에 쪽에서는 강인함만을 갖고 간다는 거니까 어쨌든 이 우라칸이 됐던 알팔이 됐던 이 서스펜션의 구조는 고출력에 중량이 좀 나가는 차들을 위한 그런 세팅 같아요. 자, 여러분 그 노사장과 함께하는 슈퍼카의 하체. 예전에 제가 슈퍼카를 후릴 때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죠. 좀 더 보는 세밀하게 보는 관점이 좀 더 깊어지고 물론 그거는 저번에도 아우디 할 때 와주셨던 박 팀장님이 또 오셔가지고 같이 또 많이 살펴봐줘서 이렇게 또 제가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가면 갈수록 노 사장이 하체를 보는 관점, 시각이 달라지고 깊어지고 있죠. 슈퍼카들이 왜 이렇게 했나? 뭐가 달라졌나? 냉각을 해서.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슈퍼카만 보면 와 끝내줘요,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요, 이보다 더 잘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 대단한 슈퍼카도 노 사장의 눈에 단점들이 보이는 거죠. 왜? 그만큼 다른 일반 제조회사들이 자동차를 설계하고 공학적인 측면에서 소재를 적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첨단으로 앞서가기 때문에 정말로 대단하고 우와 끝내줘요라는 슈퍼카도 이제는 단점들이 막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슈퍼카들 회사도 이제 변해야 되는 거죠. 지금 시대에 맞게 얘네들도 레이아웃이나 소재나 설계 공학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엄청난데 이 플랫폼의 기초 골격은 거의 20년 정도 됐어요. 옛날 가야르도 때도 거의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슈퍼카가 정말 대단한데 지금은 뭐 웬만한 제조회사에서 만드는 차들도 너무 대단하니까 지금은 이제 슈퍼카가 약간 부끄러운 시대가 된 거죠. 고출력을 내고 빠르지만 사실 만약에 제가 돈이 있잖아요. 4억 2천 주고 퍼포먼테를 사? 안 사요. 그럼 4억 얼마 주고 페라리 사? 안 사요. 맥라렌 안 사요. 저는 지금 돈 있으면 3억 주고 포르쉐 터보를 사요. 왜? 다 해주죠. 편하죠. 장거리 갈 수 있죠. 최첨단의 설계공학 다 들어가 있죠. 포르쉐는 언제나 설계공학에서 과거의 거를 그대로 쓰지 않아요. 아니 노 사장이 옛날에 뭐 슈퍼카 엄청 빨아주고 페라리 엄청 빨아줬는데 그때는 걔네들이 대단했으니까 빨아준 거죠. 근데 지금은 다른 회사들이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슈퍼카 회사도 앞서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계속 제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노사장이 감히 슈퍼카를 이렇게 깐다고? 사실이에요. 이게 현 주소입니다. 앞으로 슈퍼카들은 컬스와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들이 더해져서 이제 많이 바뀔 거예요. 아마 마지막 슈퍼카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퍼포먼트. 주행 성능이 대단한 건 서킷을 달리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대단한 거였지 까보고 보니 별거 없더라. 알파라고 일반 우라칸하고 그 변화의 폭은 에어로다이나믹에 관련된 몇 개와 댐퍼를 일체형을 썼더라. 그 외에는 없었다.